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잔액이 다닐 때 부족합니다. 종종 이런 안내음을 듣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은 왜 후불식 교통카드가 편한데 사용하지 않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이것도 빚이잖아. 작은 빚이라도 내기 싫어서 그래. 친구들은 돈 관리를 잘한다며 칭찬했지만 실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금융기관 정보 등록, 소위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후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드리워진 빚의 그림자, 자신의 신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낙인. 그건 제가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한 부끄러운 비밀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부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전국에서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신문과 잡지에서 취재할 만큼 유명한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불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중독된 듯이 소주를 드셨고 가게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면 집에는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에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는 곧바로 어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다시 꾸려가는 것에 힘썼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가게는 흘러간 영광이었고 어머니는 급기야 가게의 월세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갓 전역한 20대 초반,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도 수입도 없던 저에게 대출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효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처음 받은 1,000만 원의 대출은 금방 바닥났고 곧 또 다른 대출로 이어졌습니다. 휴학 기간이 끝나 복학해야 할 때가 다가왔을 때 제게 남은 건 3,000만 원에 가까운 빚,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록, 그리고 망가진 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대학에 와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졸업이 다가오자 삶은 더더욱 후회로 가득 찼고 좌절감에 빠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는 취업에도 실패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1년에 1,000만 원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땐 우울감에 빠져 이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좋지 않은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고 있던 어느 날 고향 부산의 지역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친구들로부터 동생이 힘들어했던 이유를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동생이 목숨을 끊은 문제 중 하나가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온몸으로 겪고 난 후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맨 처음으로 한 일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돈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가 가치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사분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최대한 잘 조정해보겠다는 상담사분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사실 약정 직후에는 왜 빨리 여기를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살아갈 길이 생겼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더는 도망치거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채무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과 변제를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동안 제 삶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나쁘지 않은 수입을 올릴 정도의 삶이 되었고 다른 정책에도 관심이 생겨 찾아보다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금은 막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 꿈은 죽은 둘째 동생과 같이 가정불화,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돌보며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이 너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함께 멋진 꿈을 꿔보자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삶이 변화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된 첫걸음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준 용기와 친절이 있었습니다.